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의 2020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는 서울의 도시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연해 주신 분들 6분이 다 모이셔가지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에 앞서서 사실 그 서울시립대 김성원 교수님께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을 하셨는데 먼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어떤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주택 문제, 이런 문제인데, 우리 협회장님께서, 관장님께서 사석에서 야, 우리 건축가들이 이런 국가적인 이슈 앞에서 무엇인가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 건축계가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런 뜨거운 이슈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부동산, 건축, 건설, 도시 이런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6분이죠. 6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셨습니다. 기획 의도 이렇게 무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가볍게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했고, 오늘 처음으로 다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총 6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강연자 6인에게 묻는다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질문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은 제가 여쭤보고 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응답에 앞서서 그 강연자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 해완건축소장님. 안녕하세요. 이광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현구 BM도시건축사 사무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구입니다. 그리고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원 공간문화연구단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민선 광주총괄건축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웅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님 참석하셔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님께서 강연해 주신 우리가 알아야 할 법체계와 건축좌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제가 이제 건축과 사회가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워낙 방대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원하는 조항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각 법과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예, 매우 당연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육법 전서 이러면서 법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법전들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소장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법률이 어떤 특정 전문가 집단에 의했으면 이제 이 지배되던 그런 시대에서 이미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특히 우리 IT 강국으로서 국가의 법제처라고 하는 법률을 행정적으로 다루는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휴대폰으로 앱도 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원하시는 법령들을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면 주요한 법령들은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혹시 영어로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할 때는 제각각 다른 영어를 쓰는데, 이제는 공식화된 번역 법령이 다 같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덧붙이면 원래 이제 법령은 공포를
해야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영어로는 법령을 공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문화되어 있는 이제 외국어 번역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제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률들을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건축법을 그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면 되게 이제 아키텍처럴 로인가 이러는데 빌딩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계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단어를 빌딩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빌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연해 주신 이현구 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공공주택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 주변도 굉장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같이 이제 계획을 하신다고 강연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지역에 공공주택이 새롭게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주변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주변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김성훈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도시하고 건축하고의 뭐 대립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영역도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바꾸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 기본계획적인 영역상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서 마을 기준의 단체를 해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공주택은 하나의 단위 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낙후된 지역이거나 좀 역세권 밀집 지역에 뭐 지금 용도 지역 상향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이제 밀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밀도를 차지하게 하고 그 밀도가 올라가니까 사업자도 이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의 이득 중에 일부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편의시설을 같이 짓게 되는데요. 이런 편의시설도 그냥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자치구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생활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뭐 지역 전체가 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공주택 하나하나가 그런 지역적의 커뮤니티의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뉴스나 이런 걸 접했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해결은 결국에는 시간의 변화가 바뀌고 사회적인 변화가 바뀌어서 사람의 인식이라든지 생각,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적절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임대주택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나의 카테고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계층부터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역세권 청년주택까지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는 그 좀 소득별로 소득 분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최하위 소득 계층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막 사회에 진입을 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득분이 한 50% 이상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기 집 옆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주변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만큼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임대주택 건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거에 대한 거를 해결 방법을 뭐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이 임대주택의 퀄리티가 품질 자체가 그 좀 이런 일반 우리가 흔히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그 건축비를 결정하는 표준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그 공공의에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만불 시대의 임대주택에 대한 그러한 품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표준 건축비의 어떤 그 금액과 물론 매년 상승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3만 불 시대에 그런 내용들하고는 좀 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공에서 이제 그 주거를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임대주택의 표준공사 이라는 것들을 민간 분양주택에 이제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위 이 주거의 실제 사는 그런 어떤 품질에서의 차이들을 좀 극복해 나가면 그런 이제 차이로 인한 뭐 님비 현상이나 기피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임대주택을 왕궁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좀 더 사회적으로도 이제 격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이너리그로 취급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거지만 앞으로 좋은 품질의 특히 공공에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막 지어지고 보급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들도 자연스럽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몇 년 전에 그 쉐어하우스를 공급 확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생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던 뭐 서울의 외곽부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분양주택과 똑같은 계획 방식으로 클로즈드 돼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한 소장님 강의에서도 이제 그 단지로 인한 단절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생활레소시 복합화를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을 이제 같이 복합화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기존의 단지형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넣는 것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염철호 단장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염철호 단장님께서는 공공건축의 어떤 기획과 계획과 그리고 설계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설계 계획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점점 더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이제 저 듣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또 듣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의 설계안이 선정되고 그리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존의 제안에서 조금 많이 또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혹은 배경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지침들에 대한 개정 작업을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과거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있던 거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맞는 건축설계, 공공건축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제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최대한 공개하자였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사위원 명단도 숨기고 심사 결과도 숨기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자.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 공모에 공고를 할 때 어떠한 성향과 전문성을 가진 공정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이 공모에 심사를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투표를 하고 채점을 해서 당선작을 정했는지를 공개를 하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삼았었고요. 물론 그 공개 원칙을 담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시가 돼서 해결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반영은 됐는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안이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지어질 때 많이 바뀌는 문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가장 큰데 여전히 기획이 부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주자가 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들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자를 먼저 정하는 절차를 가다 보니까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설계안이 공모를 통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결정되는 예산과 프로그램과 기간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발주자가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선된 설계안의 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추가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반에 설계안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설계안을 수정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 강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건축의 기획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그리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많이 내실화를 위한 제도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마이너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되는 것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보기 좋은 도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투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일부 설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당선된 안을 기본 설계하고 CC 설계하고 예산을 뽑아보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되거나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강연 중에 저한테 굉장히 와닿던 말씀이 공공건축이 지역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공공건축이라는 게 정말 특정 어떤 사용자가 아닌 모두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가로서 공공건축을 설계하고 싶은 마음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한 번씩은 굉장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공건축물을 설계를 하시는 거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하셔야만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사이시면서 설계 공모가 됐건 적격 심사가 됐건 이제 입찰이라고 부르죠. 이제 가격을 쏘는 그걸로 이제 당선이 돼야만 이제 설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설계 참여가 아니고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
발주자인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크고 작은 용역의 형태로 또는 공공건축가에게 의뢰의 형태로 기획의 요청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그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은 물론 이제 기획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이제 또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공공건축 관련된 법령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나중에는 해당 공공건축 사업에 이제 저희가 보통 POE라고 부르는 평가라든지 뭐 진단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시려면 우선은 공공건축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거는 최소한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히려 그 사실 요즘에는 건축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도시와 건축에 관련 어떤 전문직들께서 사실 이런 제도에 참여하는 기회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그런 민간 전문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민간 전문가 제도를 말씀해 주신 하민선 광주 총괄 건축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이제 민간 전문가 제도로 이제 도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입한 후에 개선된 어떤 한국의 어떤 도시 건축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떨던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좀 낮았어요. 예, 낮았는데 낮은 게 이제 민간 전문가 제도 때문에 낮았다기보다는 지금 염철호 박사가 얘기한 대로 건축이 이제 과거에 뭐 건축법이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건축 행정을 위주로 한 개념의 법 체계였다가 그게 건축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되면서 건축물을 일종의 문화의 대상이라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제도가 그거를 뒷받침해 주면서 공모제도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공공기획이라고 하는 제도도 의무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공건축물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물도 나아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명히 진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그 일을 말하자면 같이 동참해서 수행하는 소위 말해서 준 공무원의 역할로 하게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숙제이기도 하고 뭐 나름의 진전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느냐라고 친다면 과거에도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이 공공 프로세스에 개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문, 그다음에 뭐 심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분명히 행정 프로세스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일회성이란 말이죠. 그 심의나 자문이라는 건 특정 프로젝트를 일회성 혹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거라면 이제 민간 전문가가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프로젝트에 공공건축가가 개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공건축가는 그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다 일관성 있게 봐서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주체가 생겼다. 공무원은 계속 보직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지만 공공건축가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이 제도권 안에서 생겼다는 게 의의가 있고, 근데 총괄건축가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들을 전부 지속적으로 보고 일관된 말하자면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제도권 안에 생겼다. 이게 상당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얼마큼 잘 실현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분명히 이제 과거의 심의 자문 정도보다는 매우 좋은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연 내용 중에서 또 건축을 건축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건축과 도시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도시공간 개선단이 있는데 또 도시 건축 혁신단으로 나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직능 중심으로 또 나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려면 현재 도시공간 개선단 이미 지금 그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도시공간 개선단과 공공건축가의 어떤 역할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제인데요. 공공건축가가 왜 필요했냐면 이 제도 서비스산업진흥법이든 뭐 이 공공건축가에 대한 제도 초기에 과거와는 달리 뭐 사전공공기획제도도 있고 뭐 심사 제도도 있고 이런 게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그 당해 프로젝트에 프로세스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공공건축가를 그 프로젝트에다가 투입해서 이거는 이렇게 기획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심사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공모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시스템이 완성이 됐어요. 서울 같은 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단위의 공공건축물은 이미 바뀐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요. 공공건축가가 자문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어요. 반면에 이제 뭐 선 단위의 골목건축가, 면 단위의 소위 마을건축가 이런 거가 오히려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공공건축가 있는 채로 마을건축가를 만들고 이제 공공건축가들은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죠. 뭐 뽑아놓고 이제 일도 없다. 자,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이 도시라고 하는 거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뭐냐?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택 건축물인데 건축 아니에요. 도시는 당연히 아니죠. 도시재생 아니고 주택 아니고 그러면은 건축은 뭐냐? 그냥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는 게 공공건축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주택이나 도시 문제로 가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면 그건 토목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토목이라고 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국가 발주입니다. 국가 발주다 보니까 국가 발주에 있는 그 공공 영역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움직여 왔어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실질적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사무소는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 그런 반면에 건축은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대부분의 일이 민간 영역에서 벌어졌고 공공건축물을 하더라도 그거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이다 보니까 결국 법이나 행정은 건축에서는 관심사가 아니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뭐 우리 자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법제도에 대해서 무식한 게 자랑이고 오히려 그건 거 따지고 돈 따지면 오히려 비건축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풍토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이 아주 잘하는 결국
도시화 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공건축가들조차도 서울에서는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뽑는 공공건축가가 있고 주택건축국에서 뽑는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를 뽑는데 대단히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래너나 이런 MP형 공공건축가는 도공단에서 뽑질 않아요. 그거는 주택건축국에서 뽑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공공건축까지 서로 족보가 달라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은 뭐냐? 결국 주택 문제, 대단히 정비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공공건축가의 영역이 아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총괄건축가의 영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 다른 분들 강의하신 거를 쭉 보면서 지금 잠깐 논의를 하셨던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기관도 그렇고 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이제 저희 연구원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는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도시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빠졌거든요. 법안을 이제 그 확정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그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 원래 이제 연구소일 시절에 저희가 부설이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하고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도시라는 분야를 같은 위계의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넣었을 때 이게 좀 그 교통 정리가 필요했던 문제들도 있어서 도시라는 워딩이 이제 빠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관여했던 행복청에서 진행한 이제 행복도시의 박물관 단지에 짓는 도시건축 박물관 설계 공모에서도 많은 논의 과정에서 도시건축 박물관이냐 건축도시 박물관이냐 영어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그 다음에 제 강의에도 약간 등장했던 공공건축특별법 등의 건축 정책과 제도들이 점차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도시 쪽 분야의 분들은 약간의 위기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건축 관련된 분들만 오셨으니까. 근데 그 하민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도 강의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면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도와 정책에 관심이 없으셨을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은 건축법만 보면 되고 특히 건축법은 심의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것이었는데 도시와 토목, 건설 쪽의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이 하나가 어떻게 문구 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회사의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존하려면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지상 과제인 거죠.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하면서 건축 설계 실무에 있으신 분들, 건축가분들, 건축사분들을 모셔서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하면서 현업에 계시면서 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할 거 뭐 없으세요? 그러면 다 없대요. 다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피해야 보시다 되는 보니까. 네. 요령 펴서 잘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대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그 주택 정비 사업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점차 건축하시는 분들이 도시를 알아야 하는 그리고 또 도시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올 텐데 그럼 기본적으로는 같은 테이블 상에서 논의를 서로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축에 종사하시는 건축가분들이 도시 관련된 법, 제도, 건축 관련된 법, 제도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앞으로의 진로 모색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토론회를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2번 했는데 그 우리
하민선 선생님께서 그 염려하고 또 예측하기로 굉장히 그 현재 불안한 이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법정위원회가 이제 작동되면서 그 위원회 운영을 또 이제 서울은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지역 공공건축센터가 이제 18년에 법에 도입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금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서울 지역의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또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이제 법적인 이제 위상을 갖는 역할이어서 그거를 이제 좀 모태로 해서 지금 그 공공건축특별법 우리 염철호 박사님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겠는데, 공공건축특별법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저 재정법이라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토론회도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국회 그 생방송 회의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공공건축하고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공공건축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공건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관리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건축 사업에 관한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뭐 서울시가 이제 각 해당 부처에서 뭐 건축 계획을 다 하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조직도 행정 조직도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같이 고민을 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실은 뭐 건축 계획을 한다는 게 말이 이제 앞에 건축자가 붙었지, 여기서 우리가 건축은 그 도시 속의 건축을 의미하는 걸로 뭐 건축 기본법에 이미 이제 그런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다 도시와의 관계 이런 걸 다 따져서 건축 계획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뭐 이제 제가 제 강의에서도 뭐 이 의도적으로 건축가들이 이런 어려운 국도계획법이나 뭐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이 유행처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의 필드에 실제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그 특별한 소위 그 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최소한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법에 연결되어서 그게 따라서 인허가 절차도 다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무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세미나를 하게 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하민선 선생님께서 이제 소장으로 계시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었거든요. 뭐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때는 굉장히 하민선 선생님이 유능한 디자이너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책을 얘기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그 흐름을 보니까 도시, 하고 건축, 그리고 정책, 이것이 지금 다 따로 놀고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처럼 저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제 아파트도 많이 하고 뭐 거의 그 아까 계속 이광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법무적, 실무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디자인 잘하는 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좀 도시 영역으로서 이제 좀 위치를 바꾸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건축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뭐 조합을 가거나 사업자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디자인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작은 법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만 짚어줘도 그 건축가로서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위상을 도시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한계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디자이너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그 자기의 열이 아무나 조금의 신경만 쓰면은 이 법제도에 대한 것들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다 뭐 공개도 되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이제 뭐 도시도 중요하지만 건축하시는 분 쪽에서도 또 자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자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 건축적인 영역을 굳히면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도 이제 그 강연들을 다 들으면서 사실 다 모든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됐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김성원 교수님 그 서울 재프로그래밍 강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건설과 또 건축에 대한 언어가 뭐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르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언급을 해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그 강연하신 내용 중에 도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언급을 하셨고 또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특별건축 구역으로 어떤 수준 높은 설계 실현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영구 소장님께서 또 그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어떤 뭐 정말 오히려 디자인 측면에서의 건축가나 그런 분들께서 할 기회가 있으면 사실 훨씬 더 차별성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어떤 기회들이 실제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질문은 오늘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또 답도 하셨고, 또 이현구 소장님의 강의에서는 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주셨고, 오늘 나오지 않으신 김기중 선생님께서도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몇 분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뭐 실무적 거리두기 이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제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런 거죠. 이게 건축의 본질과는 사실 관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마 생각에 가장 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건축주가 주는 프로젝트를 필지별로 그걸로 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전통적인 어떤 의미의 건축 설계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도시를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런 정비 사업들이 사실은 엄청난 면 단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건축가들이 사실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폄훼하기도 했고, 저거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100,000제곱미터 단위의 이런 대단위 사업들에서 건축가가 들어가지도 않고, 작은 소필지 단위에서 건축가는 하는데 그런 중간 단위의 프로젝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건축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 중간 단위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김기중 소장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그러려면 사실 법과 제도를 알아야죠. 우리 김기중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단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건축주를 설득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전 이유라고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의미에서 건축가들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뭐 공공성, 공유, 뭐 공동성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필지 단위 하나에서도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과 우리 이광환 소장님의 강의에서 공간 환경이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공간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이 면 단위 속에서 우리가 사실 공공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달라졌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경제에 오른 분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젊은 건축가, 또 도시계획가 이런 분들이 좀 보셔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홀로 서기 위해서 저 영역이 결코 남의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양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있는 강의에서 충분히 또 얘기하니까 그건 들으시고 그러면 왜 건축가들이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 실무적 거리를 두게 했을까? 그게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 세계에 최근에 건축을 리드하고 있는 스위스 건축가들이 보면 아주 그냥 막 최고의 건축가들이 거기 다 포진돼 있는데 실제 스위스 건축계를 들어가 보면 실무적으로 매우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고 그리고 빌딩 코드를 혹은 심지어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 자체를 건축사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법을 만드는 사회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깊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실제 우리 이광환 소장님이 이제 여러 학교에서 건축 법과 제도를 또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이번 학기에 이제 5학년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학생들이 초반부에는 정말 이렇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게 우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했던 설계하고 그 본질과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간극을 좁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고민이 계시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 뭐 토목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통합을 해서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같은 용어인데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용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과 제도라는 것이 딱딱하고 기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디자인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라는 점을 저는 건축가들이 조금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김성원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건축법 규 과목을 뭐 이제 5년제에서 한 학기 정도 하는 건데 좀 더 이게 좀 더 넓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4년제일 때도 이제 한 학기 그냥 했고 또 사실은 이제 5년제 건축학 되면서 이제 스튜디오가 많아지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분 썰어서 이제 이 학년별로 적절한 법규를 실제 설계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법과 설계가 이게 건축법이라는 게 설계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콜라보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도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왜 졸업작품전에 가보면 지구단위 특계구역을 활용한 졸업작품, 건축법의 특별 건축구역에 적용한 졸업작품, 하다못해 도정법에 정비구역에 설정된 이런 게 없는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잡아서 졸업작품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럴 때 이제 배웠던 법과 제도를 응용해서 뭐 좀 더 창의적인 제안을 해본다라든지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그냥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뭔가 이게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는 거는 좀 국가 체제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에서의 건축 직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뿌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중세 길드 때부터 시작을 했고 뭐 17세기, 18세기 때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아주 독자적인 하나의 세력을 갖고 그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성문법 체계가 아닌 뭐 영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합의가 곧 법률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발전 단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당연히 민간에서 만든 게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관습과 문화에서 교육받은 건축가들이 법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기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경제 개발의 하나의 수단이고, 이건 뭐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사실 주택의 하위 개념이고, 국토부에도 건축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택국이었고, 국토부는 도시국이었어요. 거기 밑에 건축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하위 개념의 수단이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경제개발 플랜이나 이런 걸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민간 전문가로서 국가나 행정에서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 자기의 그 모든 거를 다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고, 건축은 그 프로세스에 못 끼어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이걸 주관하는 건축가협회, 이게 결국 오리진이 뭐냐면 건축 작가 동맹이에요. 예술가 동맹에서 했던 건축 작가 동맹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건축가라고 해서 아주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기는 예총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광부 소속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건축이다 하면은 다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라는 건 뭡니까? 뭐 체제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멀면 멀수록 그게 하이 아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 협회와 건축사 협회의 갈등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허가방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역사 맥락에서 우리 건축 직능이 왜 이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이 중요하다. 법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호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세스에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차원적인 우리 국토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초기에 국토 종합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건축의 최상위 계획은 그나마 기본법에 따른 건축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건 국토 종합 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 그다음에 주거 종합 계획, 이거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축 심의라고 하는 거는 기속 행위도 아니에요. 기속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축 심의에서 빠꾸됐다고 그거 허가 안 내준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사업 승인이나 이런 거는 재량 행위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법 체계 내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영역, 그 다음에 굉장히 비법정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화에서 우리 건축가들이 자연히 아주 에고센트릭하게 되고, 법제도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몽적으로 법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보기엔 시급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3차원적 공간 환경을 초기에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에 건축이 들어가느냐. 그 얘기는 뭐 이제 논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개발 시대 끝났다. 양적인 시대가 아니라 그거의 질적인 시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건축이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이 3차원적인 도시 공간을 만드는 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든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도시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거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어반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반 디자인도 아닌 거를 도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어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건축가 개개인들의 계몽적인 어떤 걸로 된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 전체가 진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총괄 건축가로서 광주에 가서 이 문제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건축물에 대한 거는 다 시스템만 잘 돌아가게 하면 돼요. 근데 결국 건축가라는 이름 붙으니까 도시 쪽 일, 주택 쪽 일, 뭐 이런 뭐 공원, 도로 이런 쪽이 안 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총괄 건축가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시장의 보좌로서 도시공간 전체에 대해서 이 라인, 부시장으로 시작되는 이 라인의 옆에서 시장을 보좌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민간 전문가, 특히 총괄 건축가라는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 총괄 건축가가 건축자 떼고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시장의 바로 옆에 진짜 실질적인 부시장급 어드바이저가 됐더라면 이거 훨씬 더 이 프로세스가 좀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제가 내내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지점입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께 여쭤보면 지금 비상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가장 문제 중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상근. 비상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결재권이 없고 그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인사에 대한 그 사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사실은 그 공간의 구조를 흔들어 버리거나 뭐 바꾸는 게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는 뭐 많은 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총괄 건축가가 당연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부시장님도 그리고 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시장급이신데, 에? 그 주재를 하시는 분이 부시장님이잖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님이 부재하실 때는 도시계획국장님이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앉아서 부시장을 앉혀놓고 하는 이게 이제 공조직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민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전적으로는 부시장인데 실제 권한과 책임과 행정에 미치는 파급력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간극들을 사실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서 그냥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되고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에 고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만은 좀 상임 그 위원으로 좀 그러니까 그게 크게 쓰면 지금 좋겠다는 어떻게 생각이 지금 서울이 되겠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일회성이니까 문제가 있다. 박 시장이 이제 싱가포르의 URI인가 가서 보시고 자 그래서 만든 게 도시혁신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혁신단이라는 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상설화 하고 거기다가 총괄건축가라는 에 해당하는 도시계획혁신단장을 했어요. 지금 김기호 교수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인 총괄건축가는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뭐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상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파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달고 이번 시장이 재선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계획을 내놨죠. 파리 전역 자동차 속도 30km 이하로 만든다. 뭐 주차장 반으로 줄인다. 뭐 나무 17만 그루 심어갖고 파리 전역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다 매입해갖고 임대주택으로 쓴다. 임대주택 40% 걸리는데 이게 엄청난 도시 혁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런닝메이트를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키텍트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말 안 듣는 관료 조직을 다 움직이고 법제도에 걸림돌을 다 해갖고 전문성을 갖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옆에 파트너예요. 이게 런닝메이트입니다. 이게 총괄건축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좌파 정부 때 런던 시장의 파트너가 리차드 로저스였어요.
정무 조직으로서 시장의 정무 조직으로서 그 관료 조직으로 하여금 시장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는 에이전트가 총괄건축가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외국의 제도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거기에서 국가건축가 제도까지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스튜디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제도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되는 게 맞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정도도 지금은 감지덕지하지만 그렇게만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른 그 이제 총괄 건축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의 이제 이슈고,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 강의나 프로그램을 듣는 만약에 젊은 건축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지금 그 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실 입문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가들로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서 조금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 큰 문제를 다 아니더라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필지 단위의 프로젝트만 기다려가지고 생존하기는 어려운 이 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 마켓에 어떻게 하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 그분들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그럼 우리 강의에 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이제 설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원래 이제 건축사들의 보수 교육을 해마다 이제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4, 5년 정도 그 교육을 갈 때마다 건축사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소개했던 것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 건축이거든요. 자기가 개업하고 있는 그 동네에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방법론도 일단 그 지역의 통장님을 만나셔서 이제 이렇게, 왜냐면 물리적인 컨디션은 이미 이제 GIS나 정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고 몇 세대고 하는 것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구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접근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미 이제 2018년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팁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뭐 이제 이 주택이나 뭐 연립이나 뭐 다 포함해서 있으면 계획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이미 그걸 대지라고 생각하고 건축주가 의뢰를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심을 거기다 쏟기 시작하면 대략 거기에서 몇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 층수가 얼마니까 층수를 얼마를 이렇게 설정하고 해서, 사실은 건축가들은 이제 이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거 보고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구체화시키려면 이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뵈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처럼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은 경험도 있고 했는데, 예, 젊은 건축가로서 첫 발을 이 GIS 보고 나서 이 비즈니스 감각이 떠오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건축이 이렇게 우리 이제 자꾸 도시하고 비교하잖아요. 엔지니어링, 토목하고. 거기에 비하면 참 열악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등등. 근데 왜 그러냐면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영세해서. 엔지니어링 사무소라고 하는데 뭐 제일 큰데 도하 같은 데는 아마 제일 큰 해안보다도 매출이 10배일 거예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영세 사무소라는 게 없어요. 기술사 사무소는. 그러니까 다 조직으로 합니다. 그게 조직이 되는 거는 거기는 디자인 에고라는 게 서로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제 좀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전방 차리는 거를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뭉쳐야 됩니다. 조직이 만들어져야 그 조직이
사업성 전문하는 컨설턴트도 자기가 쓸 수 있고 법률가 뭐 그 안에서 이제 법만 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저기 파트너도 둘 수 있지. 지금처럼 소장 혼자서 마케팅도 해야죠, 수금도 해야죠, 디자인도 해야죠. 이거는 그런데 법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저 아티스트로서 정말 혼자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그 길이 충분히 또 보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으로는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그거가 안 되는 이 또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근데 또 하나의 요소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건축사들이 그 좀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빨리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런 도시 영역으로 건너가는 이런 특별법에 의한 사업 같은 것들은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심리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저도 화민선 선생 말씀에 동의하는 게 최근에 저도 그런 팀들을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젊은 건축가들인데 건축가도 있고 또 이제 피지빌리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만나놓고 모아놓고 이제 일반 주민들을 만나놓고 비즈니스 플랜을 설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또 소질이 있는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조직들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세대 이제 첫 발을 띈 건축가들, 젊은 건축가들이 이제 과거와는 이게 생태계가 바뀌었잖아요. 뭐 저희들 때는 뭐 대가 밑에 가서 10년 있으면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오면 실무가 없어도 갑자기 작가가 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실력으로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홀로 서기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하는 작업의 경향이나 방법을 보면 이제는 굉장히 뭐 거대 담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구법을 어떻게 할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미학적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마켓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젊은 건축가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터부가 없지 않나 오히려 저는. 열려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건축가들을 보면은 뭐 아파트 몇 개를 그 주인한테 이 땅에 위탁을 받아서 인테리어 고쳐가지고 임대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저희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저건 건축이 아니니까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마켓이 그냥 굉장히 허들의 마켓이 아니라 굉장히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공공성을 담보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쌓이면 말하자면 시행을 하는 진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중 소장님의 강의 들어보니까 건축가들이 결국은 시행할 수 있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가져야만 이 프로젝트가 생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 건설안전특별법 때문에 설계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건설 안전에 대한 의무가 생겨갖고 우리 건축계가 한바탕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봉인 거죠, 봉. 그 건축사가 봉이니까 건설 안전의 의무를 건축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뭐 하지도 못할 그 짐을 지어놓은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논의에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꾸 설계만 국한하지 마라. 외국 같으면 디자인 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뿐만이 아니라 건설까지 건축사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건설 안전 이 소위 말해서 부실 건축, 그다음에 엉터리 건축 이게 전부 다 이 무면허 그러니까 건축주 직영 아니면 면대 업체들에 의해서 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산재에 우리가 한 해에 1000명이 죽는데요. 그 중에 부끄럽게도 500명이 건설에서 죽습니다. 그 500명 중에 56%가 20억 이하에서 죽어요.
120억 이하짜리에서 75%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1,000명 죽는 거에 한 3,400명이 동네 건축에서 죽는 거예요. 2층, 3층짜리에서 죽어요. 제가 이거 김현미 장관에서 얘기해갖고 건설 안전 잡으려면 대기업 잡을 필요 하나도 없다. 거기는 규제만 하면 바로 없어져요.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동네 건축은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면허되어 했죠? 건축주 직영인데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 부문으로 하고 실명화하지 않으면 건설안전 못 잡는다 그랬어.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건설안전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건축주 직영 없앨 수 있습니까? 면허대여 갑자기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국권위에서 옛날에 만든 게 이제 소규모 건설업 면허제도 연구했었고, 자, 그거 플러스 건축사 위탁 공사 관리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마 결국 건축사들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규모 건설 민간 시장 때문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건축사가 시공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시공만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집장사라는 건 기획까지 해요. 비즈니스까지 한다고. 그러면 건축주가 소규모 건축주 하는 사람이 허가방 집장사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된 젊은 건축가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해서 완성해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젊은 건축사는 초기 기획서부터 설계, 공사관리까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맞춰서 젊은 건축사들이 자꾸 설계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설계가 할 사람은 하되 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오면서 세종에서 오면서 이렇게 논의가 확장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아까 김성원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이제 선진국이라는 표현 잘 안 쓰니까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의 어떤 차이점의 원인을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영구 소장님 강연 내용이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후 주거지의 정비 아니면 노후 건축물의 재생을 어느 정도 고민을 이제 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가 또 중요한 원인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와 건축가들의 관심이 나대지의 신축을 하는 거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건축주에게 나의 디자인을 어필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거의 대학 때부터 관심으로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아마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노후 건축물들을 어쨌든 강력한 도시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필이 아닌 설득의 스킬이 필요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기준들과 안 맞는 거죠. 다루고자 하는 건축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건축 설계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한 정비의 이슈가 들어가 버리면 주거 문제, 도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먼저 그게 이슈가 된 것이 주거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공공건축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공건축물들의 비중이 곧 50%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 건축물들을 다 싸그리 재건축을 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필요에 따라서 고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일들이 신축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일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장이 바뀔 것이고 건축가들의 관심도 바뀔 것이다. 근데 다만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보다 더 못한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도나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건축 법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특히 이제 그것이 도시 영역이나 정비사회 영역까지도 확장시켜서 학습을 충분히 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강조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그 건축 도시의 법제의 법률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그냥 경험으로는 수준이 좀 매우 낮다. 아까 뭐 스위스 같은 데서는 건축가들이 고민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행정부에서 생산된 그런 어떤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뭐 또 전문가인 건축사들이나 건축가들이 이 일에 좀 주역이라기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행정부의 있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주역이다.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지만 대부분의 법들이 또 행정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회로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체계가 지금 좀 더 갖춰져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였던 아우리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성격이 되면서 사실은 아마 그런 부분에 건축법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꾸준히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학교에서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 학교에서 강사를 뛴 지가 20년인데 이 법제 쪽에서는 이제 전임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 수나 학교 수에 비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해도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학교 다니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말 그런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최근에 로스쿨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다른 분야로 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건축의 외연 확장으로서 뭐 바람직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 건축학회에서 금년도 12월 이렇게 이제 학회지에 주제가 건축법 개정 뭐 이런 거가 테마더라고요. 우리 아마 연박사님도 뭐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건축학회가 그런 기능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좀 항구적인 이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그 건축 관련된 도시 관련된 일종의 큰 틀의 행정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재개정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뭐 건축가들이나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좀 이렇게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제 준비했던 취지가 이제 젊은 건축가들의 어떻게 그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였는데요. 딱 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40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10년 동안은 건축 일을 했었고요.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 있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아까 하민성 교수님이나 김성 교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을 때 어번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도시계획가들의 어번 디자인에서는 지금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뭐 주거는 노란색, 상업은 빨간색, 그 용도지역이라든지 숫자적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엔지니어링틱하게 제도화된 그 틀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3차원 공간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가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건축가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아까도 처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제도 혹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 공간을 구체화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간을 구체화해서 그 공간을
제도를 공간으로 구축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건축가에서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한다면은 뭐 도시건 아까 말씀하신 뭐 시공 분야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성을 하기도 하고 사실 배우기도 하면서 사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역시 시청하는 하나의 입장으로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교육 프로그램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젊은 건축가분들 홀로 서기를 하고 있고 또 하기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 설계뿐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런 어떤 법 제도 기준에 대한 어떤 지식까지 갖춘다면 사실은 훨씬 더 어떤 경쟁력 있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강연자에게 묻는다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강연 제공해 주신 강연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에서는 또 2021년에 또 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또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